예, 저희가 그 예상치 못하게 밖에서 컴퓨터를 다 리셋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설치를 뭐 불가능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어,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고유치 해석 중에서 원래는 이제 그 자율신경 해석도 좀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유치 해석 중에 이제 좌구 해석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하고요. 사실은 자구 해석하고 그 자율 진동 해석은 이게 정적 어, 문제냐 동적 문제냐 그 보고 차이지 사실은 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골치 문제로 이제 정의된 문제를 수치적으로 푸는 기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일하고요. 그 미분 방정식 안에 이제 관성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크게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력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로 결과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거지. 사실 그 이제 고유체적 기법 중에서 좌굴해석과 자유진동 해석은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다라고 해서 그 두 개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서 좌굴 해석에 대해서 먼저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좀 다룰 텐데요. 우리가 이제 비선형 해석을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 실제 존재하는 대다수의 이제 구조 구조들은 다 이제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하학적인 성질에서 이제 파생되든지 또는 재료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든지 간에 어쨌든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 대다수는 이제 선형 한성 상태 내에서 존재하도록 설계를 유도하기 때문에 굳이 아주 그런 특수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연구자이고 실제 구조물이 보여주는 실제적인 고동, 좀 현상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연구들을 하려면 당연히 실제 조건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한 좀 더 엄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연구자들이 특히 이제 구조공학 쪽의 학생들은 비선형에서 비타성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겁니다. 어, 근데 뭐 재료의 어떤 재료적인 성질이나 뭐그 구조물 또 구조 부재가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인 성질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면 좀 더 특수한 해석들을 좀 필요로 하고 때로는 이제 아바쿠스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비선형 문제를 한두 가지 정도 좀 추려봤습니다. 그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아마 구유체서까지는 여러분들 아카데믹 버전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미선형에서부터는 이제 아바쿠스가 무료 버전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무료 버전으로 우리가 좀 다뤄야 되고, 원래는 이제 저희가 4개당 한 대씩 그 라이센스를 연기를 시켜놨는데, 그게 다 지금 초기화가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는 제 컴퓨터로 좀 주로 시연을 해드리고 관련된 그 모델링 파일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조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연결하는 것을 좀 주변에 좀 시도를 해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만약에 이제 수업 시간 내에 좀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 해석 모델을 좀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이 파일들을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연구실에 돌아가셔가지고 시간이 되실 때 그걸 가지고 좀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변수들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요거를 이제 변수를 좀 바꿔서 재해석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학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좌굴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여러분이 아마 학부 때부터 요 그 기둥 부재의 좌굴에 대해서는
공부한 적 있을 겁니다. 아마 재료역학 말미라든지 뭐 강구조 설계 뭐 이런 과목에서 이렇게 압축력을 받는 기둥 부재의 좌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런 단순한 형태의 좌굴 문제는 손으로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기억하는 공식, 오일러의 좌굴 공식으로는 이렇게 있을 거예요. 모드 쉐입, 좌굴이 발생했을 때의 변형 형상을 우리가 모드 쉐입이라고 본다면 오일러는 최초에 이 모드 쉐입을 사인 함수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냈었죠. 그래서 이 고차 모드로 갈수록 이 이제 어, 공유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들이 계속 섞여 들어가면서 자구 상상이 복잡해집니다. 대신에 이제 저러한 모드를 유발하게 하는 인계 하중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수학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 오일러가 유도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면 맨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반사인 형상을 보이는 가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유치, 고유하중은 파이 제곱에 2 곱하기 i의 l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도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차 모드로 갈수록 반파장의 사인이 하나씩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는 저 PCI 공식에서 이른바 그 부재의 길이, 이 텀이 이제 L 스퀘어가 L 제곱이 부재 이런 이제 반사인 형상을 보이는 이 구간의 길이로서 치환을 해서 공식을 이제 역으로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차 모드로 갈수록 좌구라증이 모드 번호의 제곱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몇 가지 가정 조건을 가지고 오일러가 유도한 공식으로서 계산된 값이고요. 우리가 오늘 해볼 거는 첫 번째로는 이것을 해석적으로도 한번 좀 비교해 보자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하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부재 있죠? 단일한 요 기둥 부재 하나를 근요수로서 모델링을 하고 하중을 제하해서 좌굴해서 고유체해서 한번 해보는. 자, 요거를 가지고 보면은 이 테이블을 이렇게 보면 왼쪽 컬럼이 이제 손으로 풀 수 있는 값이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고유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두 개를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고차 모드로 갈수록 그 두 값의 차이는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컬럼이 그 두 값의 차이. 그러니까 네, 이런 식에 의한 값을 정해라고 봤을 때 고차 모드로 갈수록 좀 오차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 이유는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오일러 이론식에서는 뭐 변형 형상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연속 된 이제 어떤 함수로서 이제 가정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유한율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분절시켜서 모델을 이제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차에서 오는 오류가 이 고차 모드로 갈수록 쌓이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고차로 들어갈수록 반파장의 이 곡선형의 변형 형상이 계속 증가하게 되는데 저런 형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엘리먼트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먼트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간다면 고차 모드로 갈수록 당연히 거기서 오는 오차가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제외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좀 유효한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요거를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 설치가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다운로드 되고 있는 게 있으면 그럴게요. 아니면 아마 설치 파일 돌리는데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대학교 컴퓨터가 굉장히 가벼워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그 설치되는 거 그대로 놔주시고 제가 요 모델링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 먼저 아바쿠스를 켜시고요. 자, 뭐, 물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제가 이제 줌으로도
이것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파일을 이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이 화면만 전적으로 녹화가 되고 제가 육성하고 화면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굉장히 쾌적하게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그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이 시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녹화된 파일이 업로드 될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꼭 그 업로드된 영상을 확인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다시 보죠. 자, 일단 단위는 제가 굳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부재의 길이는 400, 그리고 단면의 2차 모멘트는 0.1, 한성계수는 20만, 그리고 지점 조건은 한쪽은 힌지, 한쪽은 롤러 조건. 여기가 이제 양쪽이 힌지가 되면 작용하는 수직력에 대해서 사실 이러한 변형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두 포인트 중에 한 포인트, 특히 이제 하중이 작용하는 포인트에는 이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으로의 변위를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냥 요 선 하나를 그어서 파트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파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이것은 굳이 우리가 3차원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3차원으로 해석한다고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이러한 좌굴, 하중이나 변형 형상은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3차원으로 가면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면 이제 요 방향의 휜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면 외방향으로 이렇게 휘어나가는 똑같은 형태의 좌굴 이제 하중값, 좌굴 변형 형상이 추가적으로도 이제 계산이 돼요.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기 때문에 2차원으로 일단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선택하시고 부재 길이는 400이니까 그냥 0,0, 0,400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제 프로퍼티 정의하는 거죠. 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빔요소 모델링의 경우는 우리가 뭐 정형화된 형상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섹션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형상은 나와 있지 않고, 다만, 단면 2차 모니터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만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제너럴라이즈 섹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너럴라이즈 섹션 제가 알기로는 비포 어널리시스 단계, 그러니까 해석 전 단계에서 섹셔널 인테그레이션이 다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어널리시스로 선택하고 제너럴라이즈도 선택을 해서 자, 여기에 지금 우리 이 슬라이드에서는 단면적이라든지 뭐 다른 기하학적 물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자율 공식에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단면 2차 모멘트만 그 계산 공식에 들어가죠. 물론 이제 단면적이 굉장히 작으면 그 방향으로 실제, 그러니까 그 단면적이 기여하는 그런 거동으로 먼저 좌굴이 발생하는 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면적을 조금 적당히 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0.05 정도 일단 가정해서 집어넣겠습니다. 다메이처 모멘트는 0.1이었고요. 그다음에 단면은 대칭 단면이라고 가정을 하면 프로덕트 모멘트 무너시하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약축에 대한, 그러니까 두 번째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사실 이 평면 해석에서는 뭐 의미가 없는 값이지만 그래도 0이 아닌 값을 적당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셔널 컨스탄트 역시 이 값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적당한 값을 가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단면의 어떤 성질에 따라서 비틀림 형상이 주가 되는 좌굴 모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토셔널 버클링이라고 하는데 특히 슬렌더한 구조 부재 중에 뭐 계단면들 있죠. 뭐 I형이나 L형강 같은 경우 그런 모델에서는 이러한 토셔널 버클링이 지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휨 모멘트, 그러니까 모멘트를 받는 부재의 좌굴 모드 중에서도 횡방향으로 휘어나가는 형상에 동시에 비틀어지는 형상이 섞여 들어가는 이른바 레터럴 토셔널 버클링이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런 토셔널 컨스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그런 해석은 3차원적으로 변형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3차원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스 모듈러스 여기 나와 있는 20만을 집어넣고요. 슈어 모듈러스도 사실은 지금 단계의 해석에서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가정해서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강부재라고 가정한다라면 대략 파송비가 0.3. 그럼 아마도 계산해 보면 이 정도 나올 거예요. 8만 정도? 가정해서 일단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굳이 제로 모델을 만들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요 섹션 모델에서는 이미 재료 물성이 요 섹션 모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재료 모델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어사인을 해야겠죠. 어사인 하시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빔 오리엔테이션. 2차원 해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빔 오리엔테이션에서 강축 방향은 여러분들을 향하는 방향, 즉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 0, 0, 마이너스 1을 단위 벡터로, 유닛 벡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셈블리로 가서 이 모델을 이제 파트를 선택해서 불러오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사실은 다 똑같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스텝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자, 스텝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아이겐밸류 어널리시스는 프로시저 타입에서 리니어 퍼튜베이션에 있습니다. 다시 이제 스텝 크리에이트 스텝을 누르시면 여기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요거를 클릭하셔서 리니어 퍼튜베이션으로 바꾸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클, 두 번째 나오는 게 프리퀀시입니다. 요 버클은 이른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탄성 좌굴 해석을 위한 옵션이고요. 두 번째 요 프리퀀시는 자유진동 해석을 위한 옵션입니다. 요 놈 선택해서 아이겐솔버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걸 선택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단지 뭐 모델이 조금 복잡해지거나 했을 때 이제 수렴성의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건 문제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좀 경험이 있으신 학생들은 요걸로 했다가 수렴이 안 되면 요걸로 바꾸고 또 요걸 했는데 수렴이 안 되면 요걸로 바꾸고 네, 그런 아마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역학적으로는 뭐 두 개의 솔버의 차이는 크게 없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비슷한 이제 그 이슈가 우리가 이제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증분 반복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정의한 하중을 100%라고 했을 때 그 100% 하중을 한 번에 제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중을 여러 스텝으로 쪼개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증분 반복 해석하는 이제 수치 기법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뉴턴 랩슨 방법일 수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아크렌스 방법이고 또 그 밖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컴바이드 메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바쿠스에 들어와 있는 옵션은 하나는 뉴턴 랩슨법, 또 하나는 아크랭스법입니다. 대개 이제 뉴턴 랩슨법은 하중 제어법에서 많이 쓰고요. 아크랭스법 같은 경우는 변이 제어법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비선형성이 아주 극심한 모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크랭스법이 좀 더 수렴성이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뉴턴 랩슨법이 굉장히 계산 효율이 좋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저는 이제 이 첫 번째 솔버를 조금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number of eigenvalues reques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몇 개까지 모드를 볼 거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혹시 구조동력학을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아이겐밸류나 아이겐모드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쪼개는 이게 우리가 이제 모델을 쪼갤 때 이 노드가 정의되죠. 정확하게는 자유도의 개수와 비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 해석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아이겐 모드나 아이겐 밸류의 숫자는 개수는 여러분들이 정의한 자유도의 개수에 비례합니다. 자유도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해서 얻어낼 수 있는 고유치나 고유 모드의 종류가 개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뭐 다행인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문제 가장 지배적인 최저차 모드부터 쭉쭉쭉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100개, 1000개 이상의 모드를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0개만 일단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블도 10개 가지만 계산되기 때문에 어, 간단하죠? 이 버클리라고 하는 프로시저 하나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로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거는 경계 조건을 부여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create boundary condition 요거를 클릭하셔서 먼저 아랫부분에 힌지를 만들겠습니다. 힌지는 x, y 둘 다 이제 묶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롤러 하중이 제한되는 위치에서의 롤러. 자, x 방향의 변이를 구속하고 y 방향의 자유도는 이제 풀어주는 그런 바운더리겠죠. 그다음에 이제 외력을 제하겠습니다. 자, 이게 몇 가지 조금 방법이 있는데요. 뭐 방법은 아니고 네, 이게 사람이 선호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단위 하중을 가력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y 방향으로 되겠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어떤 특정 값을 넣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중을 제하하고 이제 계산되는 그 이른바 아이겐 밸류는 우리가 이제 여기 집어넣는 전체 하중 값에 따라서 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여기 단위 하중을 가력할 건데 단위 하중을 가력하고 했을 때 아이겐 밸류가 만약에 100이 나왔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준 하중 곱하기 아이겐 밸류 100. 그만큼의 힘이 가해지면 그 특정한 아이겐 모드 쉐입이 발생한다. 좌굴 모드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하려면은 당연히 단위화중을 가력하는 게 제일 낫겠죠. 왜냐면은 1을 곱하면 그거에 따라서 아이겐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특정 예를 들면은 뭐 50을 넣었다든지 그러면은 어쨌든 요거하고 아이겐밸류를 곱해가지고 뭔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 좌굴하중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는 단위하중을 가력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랄까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아주 심플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차원을 하는 건데 실제 어떤 구조물을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구조물의 설계 하중 조합들을 실제로 다 태웁니다. 그러고 나서 자구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겐밸류가 2.0이 나왔다. 그 얘기는 그 구조물의 현재 지금 제하된 설계 하중에 대해서 두 배씩 다 타면 그러면 좌굴이 발생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치 그게 좌굴에 대한 또는 구조 안정성에 대한 안전율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위하중을 가력했고요. 그다음 메쉬로 가시면 되고 메쉬에서는 이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결국은 이러한 모드 쉐입들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러한 형상들이 계산이 되려면 당연히 이런 위치에서의 노드들이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도가 있어야 되죠. 그게 없다라면 이런 형상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 엘리먼트를 쪼개주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는 한 10개 정도 쪼개볼게요. 어? 그다음에 엘리먼트 메쉬를 생성하시고 엘리먼트는 빔으로 잘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잡으로 가서 이거는 지금 요 노트북은 라이센스를 연결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이거 뭐 이상한데? 아, 어디선가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구조 파트 라이센스가 제한적인데 지금 뭐 연구실에서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하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 다 되신 분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았어요? 라이센스는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요거 라이센스 연결된 컴퓨터가 조금 뭐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실 내 방 가서 내 노트북 가져. 자,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제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따가 좀 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는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되시는 분 되고 있어요? 네, 문제없이 아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1번부터 10번 모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요 이론식하고 한번 값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엑셀 같은 거 여셔가지고 탭을 만들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지금 보여드린 이 화면처럼 이론과 또 해석 결과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1번 모드부터 10번 모드까지 이렇게 변형 형상들이 어, 잘 나오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굴, 오일러 좌굴 하중 이론식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이 n은 이제 그 모드 번호. 예를 들면 10번 모드면은 n 스퀘어니까 100이 되겠죠. 첫 번째 모드에 100대만큼의 값이 나오고. 이 공식을 가지고 그 이론 값을 한번 쭉 플랫해 보시고, 그 다음에 모드. 여러분들의 해석 결과를 각각의 동일 모드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한번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걸 한번 한 턴 다 해보시면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실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엘리먼트를 10개를 써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혹시 엘리먼트의 개수가 저 오차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엘리먼트 개수를 바꿔서 재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0개로 해서 하나 요 테이블을 만드셨더라면 이게 완성이 되시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 모델에서 엘리먼트 개수를 줄여보거나 또는 늘려서 동일하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엘리먼트의 개수가 어느 정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수업에 어떤 걸 했었냐면 어디 갔지? 그 슬라이드가 왜 없어졌죠? 우리가 저 그러니까 보호 구조물을 핀 부재를 쉘 요소로도 모델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파일들이 다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지금 쉘 요소로 모델링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고유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파일을 가지고 계시면 쉘 요소로 모델링된 I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구조 부재에 한쪽 단에는 이렇게 힌지, 한쪽 단은 롤러 조건을 만들고 그 끝단에 이렇게 수직력을 가해서 어, 좌굴 해석을 한번, 그러니까 고유치 해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쉘 요소를 썼을 때도 이렇게 예쁘게 잘 휘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쉘 요소로 그런 해석을 하게 되면 아마 조금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I형 단면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쉘 요소로 모델링을 하고 압축력을 가력해서 고유치 해석을 하면 어떤 특정 모드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휘는 형상이 아니라 국부적으로 찌그러지는 그런 형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부재를 구성하는 이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얇으면 그 판 자체의 좌골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부 자국, 로컬 버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국부 자국은 굉장히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로 쓰는 강제 같은 경우는 워낙 제로적인 성질이 아주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단면을 설계하면 필연적으로 이렇게 얇은 판재로서 이제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단면을 꽉 채워가지고 만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계된 단면 자체는 굉장히 얇은 판들로 구성되는데 그 판들이 압축력을 받으면 당연히 그 판 자체가 우그러지는 그런 것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구조 부재에 기대했던 좌굴 강도보다 낮은 하중에서 좌굴이 먼저 발생해서 전체 좌굴 강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강구조 설계 때 기억해 보시면 어, 뭐죠? 조밀 단면, 세밀 단면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컴팩스 섹션, non 컴팩스 섹션. 보요소를 이용해서 이런 고유치 해석을 하면 당연히 국부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델을 안 했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국부작물이 이 중요한 문제로 이제 고려돼야 된다면 당연히 그때는 쉘 요소로 모델을 구성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지는 쉘 요소나 심지어는 솔리드 요소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더라도 압축력을 받는 구조 부재의 고유치 해석, 좌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실제로 많이 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어느 정도 되셨으면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좌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일러 좌굴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조건에서 유도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오일러 좌굴에서 근본적인 개념 뭐냐면 어떤 하중이 쭉 작용하는데 그 압축력을 받고 있는 이제 이 기둥 부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하중이 특정한 하중까지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횡방향 변이도 발생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인데 이 값이 어떤 특정한 값에 도달하는 순간 갑자기 굉장히 큰 횡방향 변이가 발생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좌굴이 발생하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는 이미 작은 하중에 대해서도 그 하중의 방향의 직각 방향의 변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중의 편심 효과. 어떠한 하중도 완벽하게 그 부재의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게 가장 또 훨씬 어려운 문제죠. 두 번째는 부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임퍼펙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아주 초정밀한 어떤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한 부재를 완벽하게 스트레이트하게 만들어내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초기의 변형, 틀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하중이 재하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 하중의 방향이 아닌 직각 방향의 변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곡선을 보시면 이거 제가 아까 오전에 해석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뽑은 건데 아까 이제 요 똑같은 모델에서 고유치 해석을 하든 아니면 오일러 좌굴 이론을 이용하든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좌굴 하중은 1.23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편심을 좀 유도해서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요 포인트 있죠? 요 포인트에서 발생하는 수평 변이의 양태를 보시면 하중이 작용하는 초기부터 사실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증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의 하중이 증가해도 급격히 큰 변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강성은 이제 하중과 변이의 비율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하중 변이 곡선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강성이라고 하고 그 강성이 크다란 얘기는 동일 하중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변이가 굉장히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중이 증가하는 시점부터 계속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엄밀히 따지면 이 부재의 극한 또는 한계 상태는 이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 한계 상태입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누우면 사실은 이때는 이 구조 부재는 어, 한계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실제 비선형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구조 부재의 어떤 한계점은 1.23이 아니라 그 이른 시점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유치 해석으로는 캐치할 수 없는 거고 전적으로 비선형 해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지는 좌굴을 포함한 구조물의 극한 상태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선형 해석, 플러스 만약에 재료적인 어떤 소성 특성까지 고려한다라면 비선형, 비탄성 구조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선형, 비탄성까지 가기 전에 비선형 해석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동일한 모델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 모델에서 비선형 해석을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스텝으로 바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서 해석 기법을 바꾸겠습니다. 아까 요 놈을 replace 눌러주면 해석 기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 기법 중에서 static general을 선택을 하시고 자,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이 상태에서 OK 누르고 넘어갔는데 기하비선형 해석 또는 제로비선형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자, 요것을 이제 ON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NLGEOM의 의미는 Non-Linear Geometric 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Automatic Stabilization은 사실 이제 수치 해석 기법에서 이제 쓰는 어떤 옵션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비선형성이 극심해서 아주 우리가 그러니까 하중의 증분 값을 아주 작게 가져가도 수렴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인위적으로 좀 수렴을 보조해주는 그런 옵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컨트롤이 이제 요 인크리멘테이션 쪽에 있습니다. 인크리멘테이션. 이거는 그 증분 해석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거냐라는 옵션이고요. 비선형 비탄성 해석에서는 사실 요쪽을 잘 건드려 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이제 의미를 보면 먼저 maximum number of increment는 아바쿠스가 이제 무한정 뭐 몇 날 며칠 막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사용자가 인크리멘트의 개수를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성격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맥시멈 넘버 오브 인크리멘트가 100이란 얘기는 내가 제한 하중을 최대 100개까지 쪼개가지고 해석을 내가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하중을 왜 쪼개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리멘트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그 증분할 때 하중 개수 또는 변이 개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니셜이 있고 미니멈이 있고 맥시멈이 있죠. 이니셜을 만약에 0.1이라고 하게 되면 최초 첫 번째 스텝은 내가 가력한 하 중에 0.1배, 즉 10%만 먼저 가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요 값을 가지고 계속 그 다음 스텝도 진행돼요.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스텝이 잘 해석이 되면 당연히 프로그램은 그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0.1에 0.1을 더하면 두 번째 스텝까지 해석이 됐을 때의 하중은 0.2배, 전체 하중의 0.2배가 됩니다. 20%.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수렴이 굉장히 잘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인위적으로 이 하중 계수를 증가시킵니다. 자기 멋대로 증가시켜요. 그런데 이것을 제한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계속 하중이 끝까지 올라가는 것에 좀 정밀하게 좀 그 어떤 경로를 좀 따라가 보고 싶다.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맥시멈 인크리먼트 사이즈를 낮춰줘야겠죠. 이 정도. 그럼 아무리 수렴성이 좋아도 아바쿠스는 매 스텝에 증분 값을 20%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미니멈은 왜 있냐면 이제 어느 스텝에서는 수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선형성을 계속 보이고 있는 구간을 갈 때는 수렴이 굉장히 잘 됩니다. 반복 해석을 굳이 한두 번, 그러니까 뭐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수렴 다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급격히 비선형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그리고 강성이 0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이제 그 부강성, 그러니까 네거티브 스티프니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중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렇게. 그런 데로 가면은 수렴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느냐? 증분 값을 줄입니다. 예를 들면 10%는 내가 10%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거기를 못 간다, 못 넘어간다. 그럼 목표를 낮춰서 5%로 일단 시도합니다. 그래도 수렴이 안 되면 더 낮추고, 더 낮추고, 더 낮추고. 그것을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 낮출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값도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증분 해석을 왜 하느냐? 간단하게. 아마 뭐 수치 해석이라든지 공학 수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거요. 그러니까 이제 선형 해석을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중과 변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상에서 인풋과 아웃풋 관계라고 치면 하중과 변의 관계가 전적으로 선형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성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가정한다면 힘을 1을 주든 100을 주든 이건 사실은 수렴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1의 하중을 가려서 발생하는 응답에 100배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선형 해석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이제 이러한 곡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응답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뭐랄까요 이 하중과 변의 관계에서 선형 관계를 우리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 바로 응답을 찾아낼 수 없다. 예를 들면 이제 전체 하중 값이 요만큼 하고 있을 때 선형 해석을 하면 결과가 요만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요만큼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을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매 스텝은 리니어한 관계로 가정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선만 그려내면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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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이렇게 됩니다. 얘들을 이으면은 결국은 이러한 커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수렴이 맞춰서 해석이 종료됐을 이 시점에서 전체 시스템의 강성을 재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입력된 값들로 강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매 스텝마다 해석이 종료됐을 때 여기에서 다시 강성을 추산해서 전체 시스템의 강성을 어, 평가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재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요것을 이제 증분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증분시켜가면서 단계별로 해석을 한다. 이게 비선형식의 기본. 그럼 반복 해석은 뭐냐?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면 확대를 다할수 있습니다. 요 구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텝을 넘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효율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텝에서 초기 단계에서 평가를 한 방송을 가지고 먼저 1차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선형해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단계 증부해서 비선형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선형해석부터 시킵니다. 선형해석 하면은 변이가 요만큼 나오는 거죠. 실제 변이는 요만큼이다. 그럼 이 변을 가지고 하중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역산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다시 평가해서 그러니까 해석에서 얻어낸 변이값을 가지고 하중 그러니까 힘을 재계산해서 그 힘과 실제 작용한 힘과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뭐 오차가 이만큼 생기는 거죠.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해석을 다시 내려와서 이 위치에서 방성을 재추산해서 이렇게 또 내려오고 그러면 네 번 한 거죠. 이 한 스텝에서 네 번의 반복 해석이 진행되는 셈입니다. 요거를 이제 인터랙티브 어널리시스라고. 그래서 이 비선형 해석의 기본적인 방법은 증분 그리고 반복 해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한 방향으로 뭔가 곡선이 쭉 가는 문제는 일반적인 이게 이제 뉴턴 합수법의 기본 원리거든요. 뉴턴 합수법에 따라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아치 좌글 같은 문제, 스트랩스로 형태 이러한 하중변이 곡선을 그리는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는 뉴트렉스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 요 포인트까지 가면 이제 강성이 제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강성이 네거티브가 돼야 돼요. 하중의 작용 방향이 바뀌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이는 원래 발생하고 있는 방향대로 쭉 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뉴턴랩스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뉴턴랩스는 기본적으로 초기에 제한된 하중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서 하나 특이점은 이러한 커브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변이의 방향은 일정하다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변이 컨트롤하고 뉴턴 법을 적절히 조합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변이 컨트롤에 최적화된 다른 증분 반복 해석법을 따라가든지 두 가지 취사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아크랭스 법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편이고 우리 아바쿠스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까 릭스라고 이름 붙어 있는 옵션 이제 해석 종류가 있을 때 걔가 이제 아크랭스를 따라가는 어, 해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설정해 줘야 되는 거는 그럼 내가 얼만큼의 간격으로 증분을 시킬 거냐 요거하고 내가 얼마만큼까지 몇 개까지 내가 최대한 해석을 계속 돌려볼 거냐 증분을 해볼 거냐 그 두 가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뭐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가 뭐 넉넉하고 저장 공간이 넉넉하고 시간이 넉넉하면 저 맥시멈 넘버 오브 인크리먼트는 넉넉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것도 좀 제한하는 게 좋겠죠.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저 인크리먼트 사이즈 저거를 가장 좀 잘 설정해 주는 건데 제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는 1%씩 증가시키는 걸 좀 좋아. 그래서 0.1이 아니라 0.01 그 다음에 최대로 올릴 수 있는 퍼센트는 5%. 0.01, 맥시멈은 0.05. 뭐이 정도 쓰게 돼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 뭐 문제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타입에 이제 오토매틱이라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쿠스가 자기가 막 이거를 조절을 해요. 네, 픽스를 놓으면 요 값 그대로 그냥 갑니다. 1%씩 100번 한다는 얘기죠. 0.02로 하면 2%씩 최대 100번까지 올린다. 그런데 2%씩 만약에 수렴에 문제가 없어서 계속 0.01을 해도 수렴 잘 되면 1.0까지 가는 데는 50개만 필요한 거니까 50번 해석이 되고 종료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해석은 언제까지 가느냐? 여러분은 여기 집어넣은 요 로드 프로포셔널 팩터까지 도달하면 해석은 종료가 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제한 조건을 걸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정해진 위치에서 완전 소성 상태가 들어가면 해석 멈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굳이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내가 입력한 하중까지 도달하려고 컴퓨터는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 리플레이스먼트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아크랭스법이라고 하는 거. 뭐 우리말로 뭐 포장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아크랭스법을 쓰고 싶으면은 요 스태틱 믹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 비선형 옵션 켜시고 여기에 맥시멈 로드 프로포셔널 팩터 이런 것들 뭐 넣는 거 이런 것들 유사한 개념들이니까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드로 가서 저는 아까 요 슬라이드 다시 보시면 어차피 제가 이제 그 1차 모드의 이 하중 좌구라중 값을 알고 있고 대개의 비선형 해석을 하면 대개의 경우는 이 고유치 값보다는 작은 값에서 한계 상태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겐 밸류가 어퍼 바운드고요. 비선형 해석이 보통 로어 바운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 값을 대략적으로 알기 때문에 요 언저리에 대해서 이제 힘을 그냥 넣으면 돼요. 저는 아까 1.5 정도로 이제 가려고 했었고요.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해석을 실행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마 비선의 해석은 그 스튜던트 버전에서는 막혀 있을 거예요. 아마 안 될 거고 지금 저희 학생 컴퓨터로도 안 됩니다. 이 학생은 그 여태까지 영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오피스로 돌아가셔가지고 아바쿠스 라이센스를 쓸 수 있는 연구실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일 저장을 꼭 해 가셔서 해보시고요.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도출됩니다. 제가 제 데스크탑에 연결을 해서 원격을 한번 시도해 볼게요. 하고 제 거를 원격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게 이거보다 훨씬 쾌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